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죠. 아무래도 설 연휴도 있었고. 그래서 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많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좀 출발할 텐데요. 우선 오늘 우리 증시를 보고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코멘트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봐야 할 종목들, 또 하나 섹터들을 좀 구분 지어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은 장 후반부에 조선이라든지 엔터주들이 올라왔는데 왜 올라가는지, 그럼 앞으로 지속성을 띌 수 있는지 또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우리 증시를 간략하게 보고 나서 출발할 건데요. 어제랑 완전 반대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제가 오후 4시부터 해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드렸었는데, 이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를, 그런 지점들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데, 실제로 어제랑 완전 반대예요.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원웨이 하락이었다면, 오늘은 원웨이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장 후반부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소폭 조정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다 올라갔죠. 실제로 상승 종목 수를 보게 되면은 약 2,10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 수 보면 500개 정도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고, 실제로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라든지 아예 시장에서 좀 외곽에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올라갔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외인 수급도 다시 한번 매수로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들 시장을 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내용인데, 자, 외인 수급 잡히고 있죠. 자, 어제, 오늘 우리 시장 보신 분들 공감할 내용이 어떤 형태냐면 이런 겁니다. 지수가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지수 단위로 지수가 내려가고 지수가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지수 움직임에만 동참하는 듯한 흔히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키워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야기 드릴 이 관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슈 또 오늘 경제방송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관세는 실제로 우리가 알던 키워드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지점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의아하고, 사실 저도 좀 과민 반응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플로우는 어느 정도 알아야 지금 반응하고 있는 증시의 방향도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관세를 볼게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국가들이 이제 3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관세를 집행하겠다라고 한 국가들은 먼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가 되겠죠. 그리고 멕시코가 될 겁니다. 여기에 별개로 놓고 보면은 이제 중국이 등장합니다. 제가 왜 별개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내용 들으시면 알 거예요. 자, 우선 캐나다, 멕시코한테 이 관세를 매기겠다고 일요일 날 우리에게 뉴스를 접하게 만들었던 내용은, 이 캐나다, 멕시코 대상으로 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중국은 참고로 이미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통상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어요. 통상 관세는 30%에서 100%까지 품목에 따라 들어가고 있었는데, 추가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10%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요일날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메커니즘의 대의 명분을 보게 되면, 미국은 마약이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이 마약을 공급하는데 이 마약에 대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가 유통 경로가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관세를 매겨야 돼. 그러니까 징벌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그럼 이 마약의 키워드에 의해서 작동됐는가를 보면 이 항목들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맞아떨어집니다. 25%, 10%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중국을 타겟화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은 어떤 지점을 보고 있냐면, 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최근 GDP 동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이든 정부 이후로부터 해서 캐나다, 멕시코 이 두 국가의 GDP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상하죠? 뭐 얘네들이 기술력이 좋나? 많이 만들어서 잘 파나? 뭐 이런 형태인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서 발생하냐면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이 30%에서 100%의 통상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은 어떤 전략을 쓰냐? 라벨을 변경하는 겁니다. 어디로? 인근 국가로 라벨을 변경해요. 캐나다와 멕시코로.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보다 멕시코가 훨씬 더 GDP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만든 물품을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캐나다로 만들고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공장도 멕시코에 많이 두게 되고요. 그리고 유통하는 형태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팔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가격을 좀 붙여서 미국에 파는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국가는 성장하게 됐고요. 근데 이 구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맞아떨어지는 이 숫자가 왜 제가 맞아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여기서 추가 관세 10%를 더 붙이잖아요. 제가 이건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 드린 내용입니다만 중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하면 가격입니다. 가격.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TV를 살 거예요. 텔레비전을 살 건데, 자, 뭐 예를 들어서 LG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뭐 LG 텔레비전이 1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중국의 어떤 브랜드를 보니까 저 비슷한 크기, 뭐 비슷한 화질인 것 같아요. 근데 기술력은 아무래도 LG가 좋은 것 같은데 AS 잘 되고. 근데 중국에 있는 건 30만 원입니다. 자, 뭘 살까요? 자, 고민이 들어가게 되죠. 예시입니다, 예시. 고민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중국을 고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냐면 추가 관세를 통해서 자, LG 거는 100만 원이고 중국 거는 한 80, 뭐 70만 원 이렇게 올려버려요. 자, 70만 원, 80만 원까지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 당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LG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의 중국의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지금의 관세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캐나다 총리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이 주선되어져 있었죠. 이때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으로는 관세가 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유예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중국을 통해서 GDP가 급상승한 품목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전통적으로 팔고 있었던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었던 항목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에너지가 될 테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농산물들이 될 텐데 자, 이 품목에 대해서 그럼 굳이 이 관세를 매길 필요가 있을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캐나다, 멕시코는 얘기하겠죠. 우리는 중국에서 가져온 거 오케이 인정할게. 이거 어떻게 좀 안 하게 만들어 볼게를 띌 수 있다라면 덜 할게 또는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좀 잃을 수 있게 우리도 도와줄게 갈 수 있는 반면 캐나다나 멕시코가 갖고 있었던 뭐 농산품 같은 에너지 같은 품목들은 굳이 관세를 매길 필요가 없는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연기가 됐죠. 한 달 정도 유예가 됐는데 이 또한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관세에 적용이 될지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으로 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트럼프의 또 하나의 카드가 될지 저는 카드가 다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를 토대로 중국에 대한 관세는 그럼 어떻게 됐냐. 캐나다랑 멕시코는 유예했다면서 얘는 유예가 안 됐죠. 그래서 어떤 결과치를 지금 가지고 있냐.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코스피고요. 분봉입니다. 자, 10분봉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어제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시작하자마자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바닥 횡보하고 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자, 근데 우리 여기 비어 있는 공간에 이제 미 증시가 막 열려 있어서 막판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바로 갭상승해서 출발했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고가 횡보를 하다가 오후에 뭐가 나오냐면 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2월 4일이 유효 기간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10% 집행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지금 관세가 붙어있는 항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자, 그럼 중국, 너네는 어떻게 할 건데가 나와야겠죠? 반대로 중국에서도, 미국에 대한 똑같은 관세 정책을 지금 이야기했죠. 보복적 관세를 띄고 있는데, 여기 항목에 추가되는 게 LNG, 그리고 석탄, 이렇게 에너지 품목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농기계를 포함해서 몇 가지 있죠. 이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여기 10% 추가로 붙는 항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 얘기가 보복 관세 얘기까지 나오니까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었던 거죠. 자, 이 플로우를 잘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이야기는 대응의 영역을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식을 매수 못한다고 가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좋은 애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증시예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타겟해 볼 법한 종목들이 눈에 바로 들어오실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좋아 보이네. 오케이.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좋고 앞으로 엄청 성장하고 있죠. 영업이익률 20%가 넘어갑니다. CDMO인데 뭐 셀트리온 좋죠. 뭐 현대차, 기아도 많이 빠져 있어서 메리트가 있고. 자, 금융주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좀 속도가 느려서 그런 지점 좀 특이점이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지금 너무 좋죠. 조선주 너무 좋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거냐면 내려가도 비슷합니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너무 많이 하락을 해 놔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세고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피만 제가 짚어드렸는데 이 코스닥으로 들어가도 유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글로벌에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측면으로? 고가 레벨을 횡보하고 있는 지금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여기서 관세를 한댄다? 안 한댄다?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레벨에 대한 부담감은 완전히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플로우는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대응의 지점으로 놓고 보되 증시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수급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자, 이 밑에 부분 보면은 자, 1월에 초에 거래대금 보면은 안 차죠. 막 6조, 8조 이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지금 증시는요. 이 1월 초 레벨,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넘어왔던 1월 레벨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10조 원대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10조 원대 거래대금 많은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작년도에 보여줬던 레벨에 비해서는 아주 굉장히 강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히 외국인 수금도 잡혀주고 있는 측면들. 이전에는 이게 안 잡혔어요. 외국인 계속 매도. 그러면 연기금만 여기서 매수 뭐 이런 구조로 갔잖아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구조였다면 지금은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지금 놓고 봐야 되는 건 관세라는 키워드고, 관세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영향도가 다소 좀 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의 악재는 전혀 아닌 점, 그리고 종목 자체 레벨이 굉장히 낮은 점. 또 하나, 이 관세가 등장했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제가 중국 때리기의 구조로 판단하시라고 했잖아요. 캐나다나 멕시코를 때리려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중국이 유통망을 캐나다나 멕시코를 씀으로써 관세를 회피하려고 했던 측면을 트럼프가 저격한 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결국 중국 때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을 때리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수혜 업종이 등장하게 되겠죠.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조선입니다. 뭐 조선주는 제가 작년부터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대장 3개 놓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안 보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각자 이제 실력에 맞게 판단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좋은데 지금 더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중국 때리기에 관세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중국과 우리가
굉장히 크게 경쟁하고 있는 산업,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그냥 이 자체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 제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들어가도 되나요는 나오면 안 돼요. 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되는 거고, 얘네가 제가 이 설 전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게 중기 피크아웃 한번 얘기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차트가 한번 깨지는 날이 올 겁니다. 조정이 좀 나오는 날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사실상 원웨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 종목들만 제가 체크한 거지 실제로 기자재 종목들까지 보면요. 상승 대체적으로 이런 형식입니다. 원웨이 상승. 그럼 중기 피크아웃 나올 때 기회를 무조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중국 대리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업에서 효과가 나오게 되면 조선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독점까지 누릴 수 있는 정도로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점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면은 끝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다만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 조정을 좀 기다리자. 이런 형태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관세가 등장하면서 같이 따라서 올라갔던 게 오후장 보면은 증시가 이렇게 쫙 다 같이 올라가다가,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관세 얘기 나오니까 좀 조정받고 이러고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타이밍에 갑자기 올라가는 애들이 발생했어요. 이제 주식 좀 하신 분들 감 잡으셨을 겁니다. 엔터예요. 자, 지금은 이제 하이브가 대장으로 올라왔죠. 관세에 무관하면서도 올해 실적 기대감이 제일 좋은 업종입니다.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던 업종이고, 실제로 이런 JYP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 타이밍이 발생했을 때, 잠시만요. SM까지만 같이 봅시다. JYP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 실적부터 턴어라운드가 됐고 3분기부터 상승하고 이 조정 나올 때 제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 계속 드려왔습니다. 다시 출발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갈 종목입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엔터주들은 신규 IP들, 그러니까 신인 가수들, 신인 아이돌들, 신인 연기자들에 대한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지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종목 제외하고도 예를 들면 YG 엔터라든지 큐브 엔터 같이 조금 작은 종목들까지도 잘 상승해 줄 만한 여력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저는 오늘 올라줘서 제가 일단 코멘트는 드립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선주는 출발단, 제가 작년 4월에 막 출발할 때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올라가니까 이게 조정시마다 매수하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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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형태를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잡힌 게 있는데 바로 샘 올트만 방안입니다. 이 샘 올트만은 다들 아시죠? 오픈 AI 창업주죠. 오픈 AI가 만든 이제 챗 GPT가 있죠.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의 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향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 게 지금 오픈 AI입니다. 그러면 이 오픈 AI의 창업주인 이 샘 올트만이 방한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 향 서비스를 추진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자, 데이터 센터. 다시 또 등장하죠.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700조 원 가량의 인프라 투자 들어가는 거 있죠. AI향 인프라 투자는 데이터 센터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이거 제가 왜 같이 말씀드리냐면 이 스타게이트 추진하는 멤버들에도 샘 올트만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할 때 자금되는 것도 손정희 회장이 있죠. 일본 소프트뱅크에 손정희 회장도 이번에 같이 방한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 샘 올트만, 그리고 국내 다수의 CEO들과 좀 만날 예정인데 그 기업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데이터 센터향 서비스를 띄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는 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추가로 모멘텀이 붙는 게 뭐가 있냐. 딥시크 관련 모멘텀이 있죠. 딥시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저전력, 그러니까 저사양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도 앞으로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AI향 생성형 AI가 들어가는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모멘텀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불어서 봐야 되는 건 그럼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가가 되잖아요. 먼저 이번에 샘 올트만과 만나는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모멘텀이 불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TV방송에서는 긍정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덧붙여서 봐야 되는 건 네이버입니다. 실제로 종목 자체 밸류, 자체 매출, 자체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네이버, 카카오 를 중심으로 지금 판단해 봐야 될 영역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럼 여기에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두 개만 있냐? 아니요. 얘네들이 모멘텀을 주도할 겁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갈 수 있는 애들.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이런 기업들 있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이면 AI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작은 중소형 기업들 말고 생각보다 괜찮은 AI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애들 위주로 보시는 걸 저는 좀 권장드리는데 여기 덧붙여서 보면요. 오늘 샘 올트만의 코멘트 중에서 방한 중인데 같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의료 AI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룬이 바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AI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심 종목을 설정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여기도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둘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 종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키워드 2개 잡아드렸죠. 자,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형 서비스로 볼 수 있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키워드 하나 더 잡아드렸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단순하게 보셔도 돼요. 이게 지금 연간 700조가 들어간다라는 사업인데 그럼 이 프로젝트 700조짜리 사업 뭐 하는 거냐? 데이터 센터 짓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전력 공급하는 전력 설비 들어가겠죠. 자, 에너지 공급해야 됩니다. 예, 전력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오케이 됐는데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원전 또 나오는 거예요. 원전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많이 챙기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원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모멘텀이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재생이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있죠. SK 오션플란트 같은 기업들. 물론 풍력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건데 이 구조 안에서 당분간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가? 메이저 수급이. 자, 그러면 지금 거의 물 반, 고기 반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섹터만 구분 지었기 때문에 이거 종목 나열하게 되면 수십 개 종목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놀기만 하면은 사실 지금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다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꼭대기에 쫓아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정 나오는 단계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볼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제가 원전 얘기 나왔으니까 원전 마무리만 좀 드리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BHI, 한전산업, 한전기술, 우진엔텍, G2파워 이런 기업들이 있죠. 사실 나열하면 더 많습니다. 지금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미 시세 엄청 좋습니다. 근데 자, 시세가 막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다음으로 질문하시는 게 그런 거죠. 전문가님, 밑에서 잡아서 열심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알겠는데 끝났나요? 궁금하죠? 제가 봤을 땐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투자에 대한 기조가 빅테크들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빅테크들이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이 컨퍼런스 콜입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그럼 그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가이던스 얘기들을 하는데 투자 가이던스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빼는 애들이 나와야 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빅테크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겠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빅테크들이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 MS 같은 기업들,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 돈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인프라 투자는 다 데이터 센터 향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제가 정리 쫙 했던 키워드들이 있죠.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빅테크들이 발 뺄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막 중장기 뷰보다는 이 시장이 중심이 되는 내용들로 또 트렌디한 내용들로 해서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지점들은 스스로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보면 김근우의 근본투자라고 해서 제 채널이 있습니다. 매주 월, 수, 금 오후 4시에 라이브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라이브 참고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섹터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요 봐야 될 애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만 노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괜히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얘네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유추하다가는 또다시 작년처럼 혼자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